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담외과 가정의학과 전지혜이고요.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백신 증후군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제가 이제 먼저 앞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6월 1일부터 병원을 이전해서, 그래서, 이담외과에서 이제 새로 합류해서 같이 일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피부 비만 그리고 평생 건강관리 이런 부분을 맡고 있고, 이제 검진 영역도 다 맡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잘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제가 3월 5일부터 시작해서 제가 일했던 병원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5월 말까지 하루에 평균 100명 정도씩 접종을 실제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제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임상에서 느꼈던, 제가 접종하고 환자들이 어떤 부작용을 느끼고 또 어떤 불편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전달해 드리면 지금 한 100일 정도 된 거거든요. 그래서 100일 동안의 변화를 제가 실제로 체감했던 것과 제가 느꼈던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찾게 됐고요.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사실 코로나는 이제 작년에 시작됐고 너무나 우리한테 큰 충격을 줬죠.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런 큰 변화가 오면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그 빠르게 변화하는 대처 속에서 또 세상은 엄청난 큰 발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속하게 글로벌 백신이 개발됐죠. 원래는 이렇게 백신 하나가 개발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 코로나라는 사태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힘을 합쳐서 엄청난 백신을 개발한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응급 사용 승인까지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2021년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예정이고 들어온 이제 백신은 이 종류예요. 코백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백신도 있었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아스트라제니카나 화이자나 모더나나 노바백스나 얀센을 이제 도입 예정이었는데, 얀센은 이제 도입이 됐죠.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막 예약이 막 폭주하고 이런 상황들이 뉴스에서 났죠. 그래서 이제 백신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아스트라제니카와 얀센이나 모더나나 화이자나 노바백스는 예방 효과 면에서는 이런 차이들이 좀 있어요. 보기에는 그럼 숫자가 높은 게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연구들을 할 때는 임상에 대한 예방 효과였거든요. 그래서 임상적인 지표가 그러면 과연 리얼월드에서, 현실 세계에서 정말 똑같이 나타날 거냐, 이거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아스트라제니카나 얀센이나 이런 예방 효과가 지금 낮다고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걸로 저는 보이고, 아마 이 얘기는 이제 추후에 이제 우리가 후향적인 연구를 통해서 더 밝혀지겠죠. 그죠? 조금 더 기다려보면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에 대응하는 이제 지침들이 많이 개발되고 체계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상 반응에 대한 거를 예기치 않게 여러 가지로 막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상 반응의 관리 지침이라는 것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런 대응을 했는데, 이런 발열이나 두통이나 이런 백신 부작용이 있을 때 진료비나 이런 보상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라에서도 보상 체계를 만들었었고, 처음에는 뭐 몇 억을 준다 막 이렇게 하다가 또 그 금액이 줄어들고 막 이런 게 좀 있었죠. 예. 아이고, 이춘우님은 오늘 접종하셨다고요. 고생을 좀 하실 수도 있겠네요. 너무, 아이고, 지금 고생 중이시네요. 그죠? 5월 29일에 맞으셨군요. 5월 29일이면은 지금은 한 일주일 정도 다 돼가는데도 힘드시면은 응급실에 가셨고, 응급실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진료를 조금 더 잘 챙겨서 보시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네요. 보통의 접종하고의 반응들은 제 경험상 48시간 정도가 지나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4일째 응급실에 실려가신 거면은 사실은 좀 잘 보셔야 되겠고, 그 후에도 병원을 다니시면서 조금 경과 관찰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병원비 많이 쓰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예방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뭔가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법적으로 보호를 해준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WHO랑 감염병 예방법에서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예방접종 후에 생길 수 있는 증상은 똑같은데요. WHO에서는 반드시 예방접종과 인과성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라고 했고,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서로 조금 다르게 했죠. 그래서 코로나 예방접종 후에 이제 나라에서 정의를 했던 이상 반응은 국소적인 이상 반응으로 이제 접종을 맞은 부위에 통증이 있고 압통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전신적인 이상 반응으로는 발열이나 근육통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중증 예방 이상 반응들을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문패렴님, 심근경색 작년에 스텐트 3개를 투입했는데 약간 걱정이 됩니다. 예방접종을 앞두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런 분들한테는 예방접종을 하시라고 사실은 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반드시 득과 실을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득이 더 많을 이유가 많고요. 그 이유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코로나에 걸렸을 때는 코로나가 후유증으로 심장에 무리를 준다는 보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근경색이 있으셨는데, 그리고 스텐트까지 있는데 행여라도 접종을 하지 않고 코로나를 알았다면 심장에 더 많은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접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접종을 하실 때 지금 스텐트를 3개 투입하셨다면 분명히 드시는 약에 혈전 용해제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스피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피를 묽게 하는 약들이 있을 거고, 고지혈증 약도 들어있을 거고, 그런 거라서 그런 거를 드신 상태에서 접종을 하시는 거 사실은 더 안전하시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다음 거 조금 더 보고 다음에 볼게요. 코로나 예방접종 의 이상 반응은 이때까지 이제 얀센이 들어오지 않았었을 때라서 화이자에서는 이제 16세 이상에서 임상 시험을 했었고요. 제일 많았던 건 사실은 모더나, 아스트라제니카 모두 합쳐서 접종 후에 통증이었고, 통증이나 피로감, 머리가 아프다, 전신이 오한이 납니다, 열납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한 증상이었고요. 약간 구토를 한다거나 오심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런 가장 흔한 접종 이상 반응들이 가장 흔했고, 하지만 우리가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죠. 혈전증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으니까 안전합니다, 빨리 접종을 하십시오 하고 막 권고를 했어요. 하다가 덜컥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국내에서도 첫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TTS라고 하는데, 그런 TTS가 결국 확인이 된 거죠. 사실은 이게 확인이 된 거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건 더 있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은 하고 있고, 어쨌든 첫 번째로 나라에서 어쨌든 확인을 해버린 거죠. 확인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상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분은 다행히 잘 조기에 발견해서 잘 치료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작용이 우리나라에서도 확인이 됐다, 이런 게 의미심장하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을, 이게 너무 어려운 사실 개념이긴 해가지고,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사실은 국민들이 이런 혈전증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좋은 점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혈전증을 일으키는 게 아스트라제니카와 얀센에서 나오는 백신인데요. 이런 백신들이 왜 혈전증을 일으키냐, 그래서 궁금한 것들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들만, 너무 어려운 지식은 빼고요, 쉽게 아실 수 있는 것만 해봤어요. 이 두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를 벡터로 썼거든요. 아데노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예요. 이 감기 바이러스를 벡터로 썼고, 이 두 개가 이제 혈소판이 증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혈소판이 감소하는 혈전증을 유발하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이 TTS라는 명칭도 새로 생기면서 이런 병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면 아스트라제니카와 얀센은 어떻게 다를까? 그게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두 개의 차이점을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데서는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다 아시다시피 2번 접종을 하는 거죠. 얀센은 1번 접종을 해요. 그러면 차이가 나겠죠. 똑같은 벡터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바이러스를 썼는데 왜 얘는 2번이고 얘는 왜 1번일까? 도대체 무슨 뭐 용량의 차이가 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 차이가 나는 거를 2가지를 딱 가지고 왔는데 요 2가지에서 차이가 나요. 벡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바이러스를 만들 때 어떤 바이러스를 썼냐는 거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똑같은 감기 바이러스를 썼지만 침팬지에서 많이 유래하는 아데노바이러스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그거를 이제 주입을 시킨 거고요. 얀센은 다행히 사람에서 유행하는 감기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를 가지고 와서 썼다는 점이 두 백신의 가장 큰 차이예요. 똑같은 아데노바이러스를 썼지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우리 몸에서 그동안 많이 살지 않았던 침팬지에서 산 아데노바이러스를 썼을 때는 사람한테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면역 반응이 조금 더 다르게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프리퓨전 스테빌라이제이션이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의 예방접종의 원리가 뭐냐면 예방접종이 이제 바이러스를 이제 약독화해서 무력화해가지고 몸속에 집어넣는 건데 그 예방접종을 했을 때 그 바이러스에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뾱뾱뾱뾱 만들게 돼요. 그러면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 바이러스의 특이한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딱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 인식을 해서 그럼 항체를 만드는 연습을 딱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도 그 바이러스가 뾱뾱뾱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내면은 똑같이 그 항체를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인식해서 얘를 잡아먹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이제 연습을 할 때 아스트라제네카는 우한에서 처음 만들어진 그 바이러스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스파이크를 만드는 걸 처음에 이제 설계를 했고요. 얀센 같은 경우는 sp2 코돈이란 거를 이제 프롤린을 2개 바꾸는 건데 그거를 이제 삽입을 해가지고 조금 더 안정화를 시켰는데 이 안정화를 시켰다는 뜻은 뭐냐면 이렇게 조금 바꾸는 과정에서 변이되는 바이러스들에 조금 더 영향을 잘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2가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혈전의 부작용은 당연히 둘 다 사실은 있었어요. 유럽에서 발표한 거에서도 접종 인구 100만 명당 7.9명이 발생했고 얀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798만 건을 접종했는데 15건의 혈전증의 부작용이 나왔다고는 돼 있어서 둘 다 혈전증을 만들 수 있는 위험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이름에서 보다시피 혈소판이 감소하는 혈전이 특징이고요. 아마도 백신과 관련된 자가면역 질환이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랑 반대되는 이제 일반적인 혈전증은 혈의 흐름이 나빠진다거나 혈관이 나빠진다거나 아니면 정말 응고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혈전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라서 이 백신에서 생기는 이 TTS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TTS는 주로 뇌혈관이나 복부, 뭐 아주 드물게는 복부 및 동맥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복부 동맥이나 그런 데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거의 특징은 뭐냐면 예방접종 후에 4일에서 28일 사이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접종을 하고서도 조금 더 잘 봐야 되고요. 증상은 가장 흔한 게 두통이거든요. 두통이 있고 국조적으로 시야가 흐려지고 이게 뇌에 작용하기 때문에 갑자기 2개로 보인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흉통이 생긴다던가 사지가 붓는다던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이런 게 혈관이 막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되는 증상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검사할 때는요. 혈소판이 감소하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sp4라고 하는 헤파린 항체의 양성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2개 검사가 이런 증상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을 진단하는데 가장 특이적인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치료가 이제 다른 거거든요.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요. 헤파린이나 혈소판을 주는 거는 금기라고 되어 있고 약도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질문을 조금만 보고 갈까요? 리단테님, 어머님이 지금 접종하신 지 9시간이 지났는데 37도세요. 타이레놀을 잡숫게 해야 되나요? 조금 애매해서요. 애매하시죠, 그죠? 보통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접종 후에 바로
그렇게 이제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 나타나는 경우는 제 경험상 별로는 없었고요. 보통 8시간이나 12시간 정도 지나고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8시에 맞았는데 오후에 한 6시쯤부터 엄청나게 근육통이 시작됐었거든요. 제 경험상. 그래서 지금 9시간 정도 됐는데 37도라고 하면은 약간의 미열이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타이레놀을 저녁에 드시고 주무시는 게 오늘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하면 밤에 근육통이 있거나 열이 나거나 하면은 그때 대처를 하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근육통이나 오한 같은 게 조금 있으시면은 타이레놀을 서방정으로 드셔서 좀 길게 효과가 나게 하셔가지고 드시고 주무시는 거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런 아데노바, 아까 제가 말했던 아데노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에 많이 노출이 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통 부작용 증세가 심하지는 않아서 제가 경험상 봤을 때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접종하시고 나서의 부작용은 조금 더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잘 넘어가실 겁니다. 네. 아스트라제니카가 맞으시다고요. 네. 2알이죠. 만약에 뭐 1알 아니면 2알 드셔도 되는데요. 지금 37도시니까 저는 그냥 500mg 1알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서방정으로 드실 거면 650mg으로 1알 드시고 주무시면 되겠네요. 자, 오렌지님, 접종 후에 얼마 정도 지나면 증세가 나타나는지요? 저는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죠? 보통 접종 후에 4시간 정도면요, 아직까지는 괜찮으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보통 한 8시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저는 증상이 좀 시작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열이 나시고 하신다면은 그때 증상이 젊으신 분이라면 증상이 나타났을 때부터 약을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라푼젤님, 뇌전증 약 먹는 사람도 예방 접종해야 되나요? 접종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득과 실을 따졌을 때 득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뇌전증 약에 대해서는 뭐 예방 접종과의 금기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드시는 거, 주사 맞는 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으로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 적용 안 해주나요?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으로 오면은 저는 다 보험으로 적용을 해드리기는 했는데요. 보험이 적용이 다 될 겁니다, 아마 검사비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검사가 많아서 비용이 좀 많이 나오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우리나라 의료보험 적용해 줄 겁니다. 자, 혈전증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 혈전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당연히 지금 치료가 하실 테니까요. 제 생각에는 그 혈전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맞으시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고 그 치료가 다 끝나신 다음에 그리고 그 치료를 하셨던 선생님이 치료가 완전히 완료가 됐고 맞아도 된다고 이제 해주시면 그때 맞으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스트라제니카를 예약했는데 나중에 들어오는 모더나 얀센을 맞으려고 예약 취소했는데 언제나 맞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언제나 맞을 수 있을까요? 모더나는 아직 그 예약 시스템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얀센도 사실은 6월 9일부터는 60세 이상한테 그 예약권을 주기 때문에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맞을 수 있을지 사실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생각에는 3, 4분기가 되면은 확 풀릴 것 같은데요. 그때 확 풀리는 순간이 오면은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많은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오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아스트라제니카 말고는 옵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자, 다음 거 조금 더 보고 이제 질문을 받을게요. 자, 이건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아주 제가 그냥 느꼈던 거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제가 정말로 진료를 보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루에 100명씩 보다 보면은 그 누적 인원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접종 인원수가. 그러다 보니까 전재현 원장님 어디 아프신 데가 있으신가요? 아프신 데는 없습니다. 아파 보이나요? 아프지는 않습니다. 네. 부작용의 케이스는 아주 흔한 것과 보통인 거랑 거의 없던 걸로 제가 나눴고요. 아주 흔한 거는 정말로 접종 부위가 열감이 있거나 부종이 있거나 뭐 통증이 있거나 또 가렵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열이 나거나 피로감이나 전신 근육통이나 그런 게 있으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심을 호소, 이게 구토가 날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보통, 그냥 좀 보통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냥 온몸이 아파서 관절통, 뼈가 부러질 것 같아요. 뭐 이런, 그리고 아니면 계속 추워요. 아니면 주사는 맞았는데 겨드랑이 쪽까지 같이 부종이 좀 옵니다. 이런 분들이 좀 있었고요. 거의 없었던 거는 이제 혈전 관련 증상이나, 저는 그 TTS는 아직 제가 경험하지는 못했고 저한테 오지는 않았고요. 아마 더 응급실에 가시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겠죠. 있었다면. 그리고 우리나라에 한 케이스니까 없었고요. 다리 부종이나 아나필락시스, 사실은 아나필락시스도 굉장히 잘 봐야 되는 건데 아나필락시스도 사실은 제가 경험했던 환자들에서는 없었어요. 없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환자 중에서 부작용이 조금 있어서 오셨던 분이 조금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80세 남자였고요. 저한테 5월 11일 날 저한테 오셨는데 훨씬 전인 4월 24일 날 경기도에 있는 광주의 체육관에서 이제 화이자 접종, 연세가 있으시니까 화이자를 접종하셨던 거죠. 2차까지 다 접종을 하신 거였고요. 보통 화이자는 1차보다 2차 때 조금 더 부작용이 심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2차를 접종하신 상태였는데 저한테 5월 11일 날 오셨는데 내원하시기 3일 전부터 갑자기 왼쪽 팔에 가슴 쪽과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오셨어요. 기저질환은 고혈압만 있으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봤는데 정말로 여기 팔에, 이게 제가 진료실 찍은 거거든요. 팔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다 종창처럼 변하면서 여기 손가락이 퉁퉁 부어서 환자분이 손가락을 굽힐 수도 없을 만큼 통증을 느끼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 가슴 부위까지, 여기까지 다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이게 화이자 접종이라서 제가 좀 더 놀랬었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은 제가 바로 저희 병원에, 그때 제가 지금 이담외과에 있지만 이때는 다른 병원에 있었었는데 이때는 이제 혈관외과 진료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기저질환 때문에 다른 3차 병원을 다니고 계셔서 그 다니고 계신 병원에 응급실로 바로 이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꼭 아스트라제니카, 얀센 이런 것들만 혈전증의 위험, 그리고 혈전증의 TTS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정말로 이런 코로나 백신이 이런 혈전증을 일으킬 수도, 이런 다른 형태의 혈전증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거는 실제로 제가 본 사례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이게 포비아가, 공포심이라는 게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이거는 예방접종 때문이야.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잘 감별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방송에서 너무 무섭다, 부작용 이러다 보면은 또 그거에 따른 너무 부작용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분은 저한테 5월 4일 날 오셨던 분인데 10일 전에 이제 다른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니카를 1차 접종을 하셨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원하시기 이틀 전부터, 10일 전에 접종을 했는데 이틀 전부터 열이 났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이 너무 아프다고 하셔서 이거는 분명히 아스트라제니카 때문입니다. 이 왜 열이 납니까? 하고 저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진을 여러 번 했는데 사실은 아스트라제니카를 맞고 열이 나는 거는 이렇게 접종 후에 8일 후부터 열이 나는 거는 쉽지는 않은 증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물어다 보니까 이분은 결국은 뭐였냐면 신우신염이었어요. 제가 혈액검사랑 소변검사를 이상해서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신우신염이어서 사실은 저한테 입원하셔가지고 항생제 치료받고 5일 뒤에 증상이 호전돼서 제가 경구약을 가지고, 먹는 약을 가지고 퇴원시킨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부작용도 중요하지만요, 이런 부작용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부작용이 아닌데도 이것도 부작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실제로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안심하실 필요도 없고, 그런 게 저는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증상이라서 두 가지 가장 대비되는 그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쉽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건 저만의 정리법이죠. 어디 나오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정리법인데, 코로나 백신을 만약에 어떻게 대처할까 증후군으로 정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눈다면요.
1단계는 가장 흔하게 우리가 열나거나 근육통이 있거나 통증이나 부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접종을 시행했던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접종 시행했던 병원이 너무 멀거나 아니면 뭐 체육관에서 맞으셨거나 아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경과 관찰을 하시면서 좋아지는지 보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나필락시스는 사실은 잘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라서 사실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예 접종을 하고 나면은 15분에서 30분 정도 병원에 있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갑자기 맥박이 높아지거나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거나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거나 이런 본인의 증상들을 잘 관찰한 다음에 귀가하시면 보통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제가 또 봤던 분 중에는 알레르기나 이런 병력이 원래 알레르기 병력이 심하신 분들은 조금 더 잘 봐야 될 필요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셔서도 24시간 정도는 주의 깊게 관찰을 하시다가 혹시라도 갑자기 급성으로 두드러기가 나거나 막 알러지 증상이 몸이 붓거나 막 입술이 붓는 것 같은 혈관 부종 증상이 나타날 때는 그럴 때는 반드시 응급실에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요. 이제 3단계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아까 말씀드렸던 TTS인데 이건 특징적으로 접종 후에 한 4일 뒤에 발생하는 두통이나 이런 두통들이 또 점점 심해지고 시야장애를 동반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특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실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응급실이 아니고 그냥 일반 병원에 가셨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항체 검사, PF포 항체 검사는 그런 병원에 모든 병원에 그런 검사가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 나름의 규칙인데 혈소판 검사랑 디다이머 검사를 해서 조금 감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소판이 감소했는지 뭐 디다이머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TTS일지 아닐지 좀 감별을 해가지고 큰 병원에 가셔야 되는지 영상 검사가 필요한 분인지 이런 것들을 그때부터 감별해 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거에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된 게 혈관에 대한 위험성이거든요. 그래서 혈관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다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런 혈관에 대한 검진을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거를 제가 뒤에 조금 더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기 전에 질문을 조금 볼게요. 자, 백신을 맞아도 바이러스 자체는 몸에 완전 사라지는 건 아니죠? 백신을 맞아도 바이러스 자체는 어떤 바이러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았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당연히 몸에는 일단은 없는 거고, 백신을 맞으면은 그 바이러스, 우리가 기억 면역이라 그래가지고요. 백신을 맞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항체, 그 단백질을 딱 기억하게 만드는 항체를 만드는 기억을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항원은 결국은 없어지죠. 항원은 없어지지만 그 기억 면역, 항체를 만드는 연습을 했던 거죠. 그 항체를 만드는 항체의 기억 면역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면역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바이러스를 잡아먹을 수 있는 거죠. 자, 몸이 뜨거운 느낌은 왜 생기나요? 사지가 굳었는데 정신 이상까지 왔는데 검사상 이상이 없대요. 이거는 백신에 관련된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 양약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백신 접종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약 알레르기는 사실은 접종에서도 금기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나필락시스나 다른 알레르기에서도 같은 주의를 조금은 해야 되는 거는 맞아서 접종을 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접종을 한 다음에 조금 잘 봐야 되는 24시간까지 아니면 길게는 48시간까지 본인한테 나타나는 다른 알레르기 반응들이 없는지만 잘 보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치아 신경치료 중인데요. 치아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아도 괜찮을까요? 이미 예약을 한 상태인데요. 저한테도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요. 물론 치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 치아 신경치료 중이고 통증이 있다면 당연히 치과에서 지금 항생제라든지 진통 소염제를 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 백신을 맞았을 때는 이 코로나 백신 자체가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타이레놀은 그런 염증을 없애는 작용이 없기 때문에요. 타이레놀은 괜찮지만 다른 항생제나 소염제 같은 경우는 그런 항체가 생기는 면역 반응까지도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2, 3주 정도는 저는 그런 항생제나 소염제는 드시지 말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거든요. 만약에 부작용으로 너무나 근육통이 심해서 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태면 약간의 소염제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안 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신경치료가 끝난 다음에 백신을 맞으시는 걸 저 개인적으로는 더 권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세일님, 아버지가 심장 스텐트를 삽입했습니다. 간암 1기 수술도 했고요. 코로나 백신 접종해도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텐트를 시술하셨으면 아마 그 혈전을 예방하는 약들을, 물론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을 예방하는 약은 없고 아니지만 다른 약을 드실 가능성이 있어서 당연히 맞으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혈소판 감소 혈전증 1명만 인과관계 부작용으로 규명하고 다른 사망자나 사지마비된 분들이나 뇌출혈 분들은 왜 혈전 부작용에 안 들어가나요? 그 이유가 혈소판 감소증 혈전이 아니니까 혈전 부작용에는 안 들어갔을 거고요. 하지만 다른 분들도 그 혈전증에 대한 인과관계는 안 좋지만 아마 부작용에 대한 보상은 하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는데 뭐 그 금액적인 거는 좀 변동이 된 걸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혈관 검진이 가능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혈관 검진은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일하고 있는 이담외과에서 제가 검진 파트를 하고 있어서 저희 병원에서 다 가능한, 저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혈관 검진을 가지고 왔고요. 저희 병원에 오시면 상담하시고 검진하시고 그리고 이상이 있으면 혈관외과 진료도 보실 수 있고 치료도 받으실 수 있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가장 혈관 검진은 모든 사람이 할 필요는 없죠. 모든 사람이 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이런 코로나 접종을 하고 이런 게 해야 되는데 나의 혈관 상태가 너무 궁금하고 걱정이 된다 할 때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전 좋을 걸로 보이고요. 그런 기저질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아니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이런 혈관 검진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순서대로 보면요. 신체 계측을 하고 이제 혈액 검사로 이런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신장 기능이나 간 기능이나 이런 모든 혈액으로 알 수 있는 모든 검진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약에 기저질환이 나오면 그런 기저질환을 치료하시는 게 가장 먼저고요. 그리고 심전도 검사를 해서 심장의 리듬을 볼 수가 있겠고, 동맥 경화도라고 하는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양팔이랑 다리에 이런 커브를 차고 압력을 재고 이렇게 하는 검사들이에요. 이런 검사는 뭘 보는 거냐면 혈관의 탄력성을 볼 수 있고 혈관 내벽의 침전 정도를 측정해서 결국은 동맥의 딱딱함, 경직도를 측정할 수 있고요. 팔다리 혈관에 이제 제가 압력을 잰다고 했잖아요. 혈압을 재기 때문에 압력을 비교해서 극도로 하나가 너무 낮게 나왔다 이러면 그런 혈관들이 어디가 막혔나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볼 수는 있는 검사예요. 굉장히 유용한 검사고요. 그리고 심장 초음파 검사도 할 수 있는데 심장 초음파는 이런 이제 초음파 기계를 통해서 심장 질환이나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심근의 운동 능력도 볼 수 있지만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이 혈관이 이제 심장을 먹여 달리는 혈관들이 막혀서 들어가는 건데 생기는 병들인데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경동맥 초음파 검사도 할 수 있고요. 경동맥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목에서 이제 뇌로 올라가는 아주 굵은 혈관이고요. 이 혈관에서 혈관 벽의 두께, 그리고 혈류 속도, 그리고 혈전 같은 게 있는지, 혈관이 막혀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초음파로 보면 굉장히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혈관 내막이 두꺼우신 분들은 고지혈 혈액 검사에서 고지혈증이 없더라도 사실은 고지혈증 약을 미리 드시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동맥을 보면서 심내혈관의 위험 요소를 사실은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경동맥 초음파는 굉장히 유용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자, 혈관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어요. 혈관에 직접 봐서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해서 우리가 혈관의 좁아진 정도를 바로 볼 수 있는 검사죠. 굉장히 유용한 검사죠. 요거는 이제 막혀 있는 곳이 의심될 때 그쪽 혈관을 바로 볼 수 있는 검사니까요. 아주 좋은 검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혈관 CT 검사인데요. 혈관에다가 이제 조영제를 뿌려서 이렇게 염색을, 이제 쉽게 말하면 염색을 하는 건데, 이렇게 염색을 해서 어디가 막혔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사까지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하면 이제 문제가 발견이 되면 그 문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혈관에 대한 건강을 더 지키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혈관 건강에 대한 이제 위험도는 있지만 아직 뭐 시술하시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요 혈관에 대한 치료가 조금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병원에 이제 킬레이션이라 그래서 그런 수액 요법도 있어서요. 그런 요법을 통해서 혈관을 이제 청소한다고 하는데, 그런 혈관 청소 요법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Q&A를 제가 받을 건데, Q&A 받기 전에 이제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해준 질문도 좀 받아볼게요. 자, 김크리스탈님 안녕하세요. 성근증 때문에 아나프록스나 타이레놀을 자주 복용합니다. 백신을 접종해도 될까요? 진통제 한 달에 열흘 이상은 진통제를 먹습니다. 아까 성근증 때문에 많이 힘드시군요. 그러시다면은 사실은 진통제 중에서는 이제 타이레놀을 접종을 했을 땐 타이레놀을 드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하루에 한 달에 열흘 이상 저렇게 진통제를 드신다면은 사실은 성근증 때문일 수도 있는데, 골반 우렬 증후군이라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골반을 지나가고 있는 혈관이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그런 복통을, 하복부 통증을 느끼실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저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들이어서 혹시라도 가능하시면 한번 진료를 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생리기간 전, 중후 백신 접종은 언제가 괜찮을까요? 이지은님, 요거는 사실은 백신 접종은 생리 전후인 거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컨디션 상태가 가장 좋았을 때요. 그때 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하죠. 그래서 생리 전후에 만약에 본인의 컨디션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하시는 게 더 낫겠고, 그런 거 아니라면 사실은 생리 전후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지은님 두 번째 질문 볼게요. 화이자 백신을 맞고 부모님이 타나민 복용을 하십니다. 괜찮죠? 혈액순환제도 혈전 방지에 도움이 되나요? 자, 타나민 드시는 건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타나민을 이제 혈액순환제로 생각하신 건데, 타나민은 혈전 방지에 도움이 되나요? 그게 이제 조금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긴 한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양제 정도로 생각하고 드시면 좋겠고, 그리고 도움이 되시긴 할 겁니다. 뭐 아스피린이나 뭐 만약에 혈전을 방지하는 정말 목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처방하시는 뭐 그런 약들의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이나 다른 이제 혈전을 막는 약들에 비해서는 효과가 좀 덜하겠지만 그래도 도움은 되실 거라고 보입니다. 자, 스마트 아트 달리님, 이름이 엄청 멋지시네요. 의사분들마다 백신과 아스피린 복용에 대한 의견이 다른데요. 혈전을 막는데 효과가 없다라고 확정하는 논문이 나온 것이 있나요? 맞아요. 의사들마다 조금씩 다 견해가 다른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닥친 너무나 급한 이제 팬데믹의 문제였고요.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주 급하게 백신이 발전이 됐고, 이 백신이 발전된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승인이 됐고, 지금 우리는 이거를 맞으면서 아주 급한 임상실험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맞으면서도 또 보고 있고 연구가 되는 것들이 더 많아서, 사실 제 생각에 지금 TTS라고 하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나왔지만요. 사실 한 1년 정도 놓고 다시 연구를 해본다면은 다른 혈전증이 또 나온다고 누가 또
밝혀내실지도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기다려보는 과정이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고 사실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는 맞다, 누구는 틀리다, 누가 누구를 쉽게 비난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누가 누구를 쉽게 맞다고 이 사람만 100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태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서 그래서 사실은 백신과 아스피린에 대한 복용도 조금씩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것처럼 화이자를 맞고도 그렇게 혈전처럼 막 피가 굳어가지고 여기 어쨌든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게 저는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스피린이 혈전을 막는데 효과가 없다라고 확정하는 논문이 나온 것이 있나요? 사실 제가 그 지식이 짧아서 제가 못 본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본 것 중에서 사실은 확정하는 논문을 본 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비즈공예님 안녕하세요. 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데 백신을 접종해도 될까요? 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갑상선 기능 항진증 약은 매일매일 잘 드셔야 되겠고 그거랑 백신이랑은 무관하니까 갑상선은 이제 대사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대사의 기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약은 잘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읽기가 베리타스 주님. 네. 자,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도 백신을 맞아도 될까요? 빈맥보다는 서맥이 더 잦은 경우에 혈전이 위험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도 백신은 사실은 맞아도 되는데 부정맥은 사실은 혈전에 굉장한 위험 인자기는 해서 만약에 부정맥으로 약을 드시거나 한다면은 선생님이랑도 상담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약을 드시는 게 없다면 심장내과 진료는 꼭 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고 빈맥보다 서맥이 더 잦은 경우 사실은 이제 이런 부정맥 같은 경우는 규칙적인 심장 박동이 아닐 때 갑자기 심장의 박동이 규칙적이지 않다, 불규칙적일 때 우리 심장에서 심장이 펌프질을 하는데 그때 터뷸런스 같이 우리 수도꼭지에서 물이 내려갈 때 갑자기 이렇게 터뷸런스 같은 이렇게 회오리 바람처럼 그런 게 생기면서 그때 혈전이 잘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빈맥이나 서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맥박의 변동성이 있을 때 더 혈전의 위험이 높은 거라서 그런 게 얼마나 더 잦은지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정맥이신지 이게 약을 드셔야 되는 부정맥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시는 게 혈전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통계는 내 운명님 안녕하세요. 천식과 고혈압, 디스크 등이 있는데 얀센 주사를 맞기 전에 소염제를 먹어도 될까요? 자, 소염제는 사실은 저는 맞기 전에 드시는 건 상관없는데 맞은 후에는 2, 3주는 안 드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꼭 드셔야 되면 디스크 때문에 드셔야 되면요. 타이레놀을 드실 거를 일단은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천식과 고혈압 약에는 소염제는 성분이 없기 때문에 괜찮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준비해온 그리고 하나 더 스마트 아트 달리님,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오히려 혈전 리스크가 적지 않나요? 그래서 고령자들에게 혈전이 적게 발견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거는 연구해 보면은 정말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긴 하겠어요. 고혈압이나 이제 고혈압 약은 사실은 혈전을 떨어뜨리게 하는 약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죠. 뭐 아스피린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나뉘고요. 사실 고지혈증 약은 이제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 그래서 혈액에 찌꺼기가 끼면은 그거를 좀 안정화시켜주는 스타틴이라고 하는 게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사실은 혈전 리스크가 적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약을 드신다고 접종해도 됩니까? 하고 진료 보실 때 약 받으러 오셔가지고 사실은 3, 4월에는 지금처럼 백신이 더 많이 되지는 않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만성질환을 많이 봤는데 그런 만성질환 환자들이 사실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약 받으러 오셨을 때 선생님 저 지금 약 타서 가는데 뭐 한두 달 안에 백신을 맞으라고 하면은 맞을까요? 말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다 이런 약들 드시는 거 나쁘지 않으니까 다 맞으십시오 라고 했죠. 그리고 레베카님, 조기 심실인데 백신을 맞아도 될까요? 부정맥을 조금
조기 심실박동 그거 부정맥 있으신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조기 심실박동 같은 경우는 약을 먹지는 않으실 거니까요. 요거 맞으시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019년 1월에 간이식을 했고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습니다. 아스트라 백신 괜찮은가요, 선생님? 간이식을 하셨고 면역 억제제, 면역을 억제해주는 약을 그저 드시고 계신 거죠. 백신의 효과가 조금 다른 일반인들보다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거는 같습니다. 있을 거는 같은데 맞으시는 건 저는 맞으시는 거를 일단은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간이식 하셨던 선생님한테도 꼭 한번 이거는 제가 완전 간이식의 전문 대가가 아니어가지고 그 약에 지금 드시는 약들의 정말로 그 약들 성분들의 모든 성분들을 제가 알 수는 없어가지고요. 간이식은 정말로 약의 카테고리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아야 되는지 한번 꼭 주치 선생님한테 물어보십시오. 160명을 돌파했다고요. 감사합니다. 대구랭커님. 키메이커님, 미라클푸드도 잘 보고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미라클푸드에 나오고 있는데 혈관 점검하러 한번 꼭 오십시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준비한 혹시라도 궁금할까봐 준비한 접종 질문들이었는데 몇 개만 조금 보고 정리를 할게요. 요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저희 대표 원장님이 이제 알려주신 방법이라서 저도 이제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이버에 있는 지식인에 있는 질문들이거든요. 어머님이 72세신데 5년 전쯤에 폐색전증도 발생해서 지금 와파린을 드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고혈압 약도 먹고 불면증 약도 먹는데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될까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피린을 드시거나 뭐 이런 혈전에 관련된 약을 드시고 있거나 이런 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더 잘 봐야 되는 분이지만 접종은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하지만 폐색전증이 있었다는 거는 혈전의 위험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을 주사를 맞으시고 나서 잘 보시는 거는 중요할 것 같고, 혹시라도 계속 주사를 맞고 나서 다른 증상이 있으시다면 꼭 병원을 가셔야 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요거 재밌어 가지고 가져왔어요.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무조건 부작용이 생기나요? 아니죠. 그죠?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부작용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많이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저는 여기서 꼭 여기 와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부작용이 있지만 부작용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거는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로즈유님, 안녕하세요. 골다공증 약은 백신에 괜찮은가요? 네, 골다공증 약은 백신이랑은 무관할 것 같고, 골다공증은 뼈에 이제 골밀도를 높여주는 원리의 그거에 작용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백신 맞으시는 거는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스 홍당무님 안녕하세요. 네. 고혈압 약 드시는 66세 친정엄마, 아스트라제네카 맞기 전에 고민이 많습니다. 맞아도 될까요? 네, 맞으셔도 될 것 같고, 맞으신 다음에 잘 보시면 되는데, 보통 60세가 넘으신 분들한테는 생각보다 더 부작용이 제가 경험상은 더 덜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 엄마, 아빠도 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셨거든요. 일주일 전에. 근데 저한테 엄청 걱정하셨는데 사실 두 분 다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했지만 걱정을 하셨죠. 네. 자, 뿌꾸옥님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 중성지방이 높아서 페노파이브레이트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인데 얀센 백신 맞아도 되겠죠? 물론 됩니다. 페노파이브레이트는 이제 고지혈증 약 중에서도 이제 중성지방이 높을 때 쓰는 약입니다. 그래서 그거 드실 때는요, 고지혈증 약 드실 때는 얀센 백신 맞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그리고 40대 유진아이님 안녕하세요. 네, 40대 중반 여성이고요. 부정맥이고 혈압은 조금 높습니다. 130에 90. 혈압약을 드시는 건 아닐까요? 고혈압 전 단계시네요. 망막혈관 폐쇄증 진단을 받았는데 백신 접종해도 될까요? 사실은 접종하시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망막혈관 폐쇄증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망막혈관이 우리 몸의 혈관 중에서 가장 미세한 혈관이라서 제일 잘 막힐 수 있는 혈관이에요. 그리고 혈압이 높고 부정맥이 있으시다면 그거의 리스크 팩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혈압이 지금 높고 하시다면 안과 선생님하고 심장내과 선생님을 좀 보신 다음에
약을 드시고 있다면 다행인데 약을 안 드시면 반드시 약을 좀 드시는 게 전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요새 미국에서는 130, 80으로 고혈압의 기준을 더 낮춰서 보려고 하는 게 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저는 지금 백신이 중요한 건 아니고 더 진단을 잘 받으셔서 약을 잘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잘 하고 계시겠죠? 윤숙 잘 보고 갑니다님 안녕하세요. 네. 늘 두통이 있고요. 만모톰 수술을 했는데 주사를 맞아도 되나요? 만모톰 수술하시고 한 3일 정도 아마 약 주실 거거든요. 항생제나 제 경험상은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 봤더니 그래서 3일 동안 항생제랑 소염제 드신다면 그거 끝나고 주사 맞으시는 게 좋겠고 두통이 있는 거는 뭐 주사랑은 관련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TTS는 주 증상이 두통이니까 그 두통이랑 또 헷갈려서 또 막 너무 힘드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평소에 느끼지 못한 두통이고 그 두통은 TTS에 대한 두통은 점점점 심해진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평소에 두통인지 아닌지 이게 코로나 부작용에 의한 두통인지 아닌지 잘 감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딱 2개만 더 받겠습니다. 네. 식탐의 제왕님,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고혈압, 고도비만일 경우 접종 시 주의점이 있나요? 일단은 약을 드시면 약을 잘 드시면 되겠고 접종 시 주의할 점은 특별하게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식탐의 제왕님한테 제가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제가 이런 분들은 제 진료 진짜 많이 보거든요. 일단은 지금 모든 당뇨, 고혈압, 지방간, 고혈압, 고도비만 다 해결하시려면은 일단 체중 감량하셔야 되니까 진료 보러 오십시오. 네, 일단 체중을 빼시면 모든 다 5가지 다 좋아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지은님 질문이 많네요. 안녕하세요. 네, 50세 미만 여성은 아스트라제니카 접종 시 혈전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혈전 부작용이 뭐 그렇게 미만 30세 미만 뭐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인 사견이고 제가 제 위에 이제 선생님들이랑 만났을 때 이건 사견으로 했던 얘기인데 이게 혈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TTS를 제외하고요. 만약에 다른 혈전이 생긴다 했을 때는 여자분들은 약간 이제 여성 호르몬에 관련된 거랑 조금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조금은 있기는 있어요. 그런 게 있을 거다. 연구를 해보면 나오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는 있거든요. 사실은 미국에서도 피임약을 드시거나 젊은 여성한테 이제 혈전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그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레벨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아직 연구 결과 밝혀진 거는 없어서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어렵고요. 아직 더 연구 결과 나오는 걸 좀 지켜보죠. 하지만 지금은 맞고 잘 지켜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 오늘은 제가 새로 이제 병원을 옮기고 이단 외과에서 가정의학과로 다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뵙고도 싶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실제 현장에서 진료 현장에서 연구가 아니고요. 진료 현장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많이 하면서 제가 겪었던 정말로 경험담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고 그리고 좋은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